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어제 양시장 하락 마감했는데 그래도 코스피는 좀 대형주들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평소 대비 좀 예외적이라기보다는 또 평소하고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네. 외국인들 현선물 순매도였고 특히 선물을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많이 팔았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수가 흔들리는데 그렇죠. 어제 장중 낙폭 거의 다 회복하다시피 하고 예. 그렇게 갔습니다. 지금 뭐 시작부터 경기 침체 얘기하고 시장은 또 잘 가고 지표는 좋게 나오고 굉장히 노이즈에 시달리는데 아까 우리 정단 캐스터 말했던 노이즈 캔슬 시작해 보시죠. 노이즈 캔슬. 네, 우리 유본 부장님한테 좀 노이즈 캔슬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네. 하죠. 유연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지표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가 0.63%, S&P 500이 1% 이상, 나스닥은 거의 1.65% 큰 폭의 반등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한 열흘 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좀 시장이 쉬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필요한 조정이란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필요한 조정이 일주일 넘게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제법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좀 길어지나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줍니다. 또 오늘 선물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미국이 중국으로의 AI 칩 수출 관련해서 규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또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노이즈는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짚어드릴게요, 이따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이 경제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울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반등이 일어났던 이유는 결국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수그러뜨렸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일어났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양쪽 사이드는 팽팽합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이다, 안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숨고르기 조정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왔던 숫자를 보시면 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또 내구재 수주도 좋게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당장은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이런 네. 거고요. 저희도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몇 년 뒤에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계산상으로는 아마도 빨라야 2025년 말 내지 2026년 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보통은 경기 침체가 오기 전 한 3개월까지는 계속해서 지수가 상승을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 때는 그때는 이제 주식을 일정 부분 줄이고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유가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최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저희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살짝 한번 짚어보면 왜 지금이 좀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짚어보면은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네, 보시면은 작년 11월이 중간 선거였죠. 네. 보통 이제 중간 선거가 일어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2년 동안의 지수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상승폭을 한번 보시면은 6개월간 16.1% 오르고 12개월간에는 18.6%니까 하반기에는 겨우 2.5% 오르는 거잖아요. 예, 저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추가로 33.7%까지 올라가니까 추가 15% 정도 더 올라가는 네. 거죠. 1년 동안. 그래서 2년 동안 그러니까 토탈. 예, 토탈은 33.7%고 그러니까 내년 1년은 또 15% 정도 더 그 올라가는 정도. 그렇게 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70년 평균입니다. 예. 정확하게 저렇게 될 거라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평균이니까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는 하반기에 좀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저희가 이걸 또 수치화해서 펀디멘탈로 좀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보니까 S&P 500의 지금 적정 가치가 올해 연말까지는 겨우 4% 정도 상승 여력. 그러니까 아까 비슷한 모습이죠. 네. 예, 그리고 2024년 말까지로 계산하면 20%니까 추가 15%, 16%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밸류에이션으로도 예측 가능하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나스닥이 훨씬 더 상승 여력이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고 2024년 말까지는 30%니까 초과 1.5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은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네.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온다면 어떤 이유에서 안 오느냐. 예.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를 들자 그러면 결국 이 대형 기술주들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올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기 유 본부장님. 네. 지금 이제 어제 경제 지표가 막 한꺼번에 확 좋게 나왔다. 그것이 뉴욕 증시를 좀 올려 때리다는데 네. 예를 들어 조금만 구체적으로요. 네. 이게 네. 좋아요. 컨퍼런스 보도에서 이렇게 소비자들 상대로 설문조사하는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거는 여기다가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뭐 장난이야 치겠습니까만 네. 이게 109.7 지난 5월 102.5보다 훅 올라갔잖아요. 네. 훅 올라갔는데 월가 전문가 예상치는 104예요. 네. 그러니까 102.5 지난달이었고 전문가들은 한 104 정도 되겠건 했는데 109.7 아주 좋은 겁니다. 네. 이거는 그렇다 쳐도 네. 나 이런 지표들은 나 이해가 안 가요. 내구재 수주 5월 달에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비 1.7% 증가했는데 네. 월가 전문가들은 1% 감소로 본 거예요. 네.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에 반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 네. 전월비 12.2% 새집 판매가 12.2% 증가해서 연율 76만 3천 채인데 네. 월가의 전문가들은 1.2% 줄어들 거라고 본 거예요. 난 이래 되면은 이제 이게 미국 지표냐 중국 지표냐 싶은 거예요. 이거 한동안 중국 경기 지표 논란설이 네. 많았죠. 예. 아니 네. 이 정도 늘겠거니보다도 더 늘었다가 아니고 네. 월가의 전문가들이 무슨 뭐 딱지 쳐서 전문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이너스라 봤는데 이게 플러스도 엄청 플러스예요. 이거 어떻게 저한테는 큰 노이즈인데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 이런 숫자가 좋게 나오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팔고 사고 그리고 대출을 일으키고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펀더멘탈이 어떠냐를 봐야죠. 예. 근데 그냥 추세로서 보통 경제 지표를 분석을 할 때 추세적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센티먼트가 안 좋아지면 소비가 안 늘 수도 있고 엄청난 노이즈가 들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숫자는 그 사람의 펀더멘탈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계속 여태까지 거의 한 1년 가까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업도 그렇고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에 펀더멘탈이 무너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네. 정말 수십 번도 더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빠져주면 또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니까. 심지어 금리가 6.7% 30년 모기지 금리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겠다고 얘기하고 매출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그분들의 소득이 늘어났고 예. 또 그분들의 순자산 가치가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감당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망가져야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를 자꾸 저희가 예, 해드리는 예.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지표들을 보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것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에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급격하게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네. 과거에는 항상 경기 침체가 왔다 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오기는 왔죠.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짧으면 11개월이고 네. 길면은 32개월이란 말이죠.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사이에 가계와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망가지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무너지는 모습이 잘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부채 비율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계산하실 거면은 제가 한국에 되돌아온 게 2013년 말이거든요. 그때 한국 부동산에 들여다봤었을 때 정말 노이즈 많았어요. 예. 부동산이 뭐 큰일 났다. 뭐 예. 가계 부채가 너무 역대 최대치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부동산이 망할 거다. 인구 절벽이다.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계 부채 비율이 그때 75%였어요. GDP 대비.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난 10년 동안에 거의 뭐 몇 배 올랐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74%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것은 지금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는 것은 나올 수 있으나 이것이 어떤 펀디멘탈적으로 무너질 경우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의 폭락장은 안 나온다는 얘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 예. 이 정도 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거품이 터질지 거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계속 계산해 내면서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를 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앞서서 그 기업들의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게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게 또 가계소득까지도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도 되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경기 침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성이 좋아지는 것은 네. 기업의 부실은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매출은 예. 늘어나니까. 근데 이제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 증가보다는 낮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무너지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 그 회사가 튼튼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소비는 예. 급격하게 상승은 못하죠. 왜냐하면 임금 상승률은 한정적이니까. 한정적이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GDP 성장률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저성장 시대가 나오고요. 네. 네. 대신에 계속해서 이런 기술주와 생산성 향상시키는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많은 분들의 전략이 뭐 경기가 회복되면은 중소형주 사야 된다. 뭐 아니면 우리가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된다. 이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성장주를 사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계속 저희는 지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고 네. 그 기업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말해서 100%의 시간이 있다면 그중에 50%는 그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만큼 기업들을 들여다보면서 이 기업들이 정말 생산성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 AI와 전기차 자동화와 뭐 신재생 에너지의 극대화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경제 구조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 경제에 임팩트를 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성장주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기차 산업은 분명 앞으로 계속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중에 우열이 가려지고 이제 결국 안 되는 쪽은 파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살아남을 기업들하고 여기서 도태될 기업들을 구분해 나가는 작업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거 유본부장님. 네. 자 이제 그러니 이 미국의 요즘 발표되는 경제 지표 그대로를 갖다가 고지고대로 받아준다면 연초에 나왔던 그 노랜딩 시나리오도 황당한 건 아니에요. 네. 가능하겠어요. 경기 침체 없이도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월가에서도 살짝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는데 이제 6월 말이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 말이다 보니까 다소 이 윈도우 드레싱도 이러는데 이 윈도우 드레싱이 꼭 이럴 때 되면 분기 말이나 반기 말 되면 연말 되면은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실제 시장에 그게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나라만큼 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는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월 단위로 끊으니까 월간으로. 수익률에 대해서 아하.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글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윈도우 것 같다. 드레싱을 굳이 좀 더 장기 투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맞으니까 근데 미 연준의 어떤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의 윈도우 드레싱이요? 너무 과열이 되면 증시가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소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 금리를 또 올려야 되면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AI 칩 관련해서도 이렇게 뉴스가 딱 터지면은 예. 주가가 좀 떨어져 반도체 주잖아요. 관련해서 예. 이런 식인 거죠. 전에도 뭐 보면은 이제 태양광 수입 관련해서도 네네. 말레이시아나 이쪽에서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관세 때리겠다 얘기 나왔다가 살짝 들어갔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 기업이 그쪽에 또 공장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전략은 그냥 중국 죽이기입니다.
거의 네. 전반적인 모든 전략이 네. 중국과 이번 이 AI든 이 전기차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에 있어서 쉐어를 그러니까 공유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런 버핏님께서도 네. 굉장히 강하게 지금 보면은 딱 액션 자체가 네. 중국 자체의 비중을 다 줄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반면에 일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것도 맞는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모습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이제 미 연준도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유럽 포럼 참석을 하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여기서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도 좀 그래도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제 금리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아니면 확실히 뭐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근데 아마 좀 살짝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높을 경우에 올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숫자를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숫자가 한 번 더 나오죠.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예. 근원이 떨어져 주느냐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근원이 4.7%니까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4%대로 떨어져 주면 지금 5.0에서 5.25니까 뭐 추가적으로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라고 되는 거고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4.7에서 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한 번 더 0.25%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봐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오는 충격 자체는 그렇게 클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벌써 이미 70% 이상이 7월 달에 0.25% 올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린다 하더라도 장은 빠지겠죠. 그렇지만 뭐 엄청나게 경기 침체로 연결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이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다시 드려볼게요. 네. 미국의 30년 모기지 고정금리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과거의 95년과 2006년 사이클과 저희가 비교를 해요. 예. 그만큼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95년 사이클에는 그것보다 금리가 훨씬 더 높았죠. 뭐 높을 때는 9%까지도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서 6.7%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5년 넘게 거의 6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훨씬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면 그만큼 개인들의 펀드멘털이 튼튼했기 때문에. 예. 근데 보시면 2006년 이 사이클 때 보시면은 금리가 더 낮았었어요. 예. 그러다가 6.7%까지 올라가니까 터져요. 어허.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 금리가 감당 가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딱 비슷한 수준인데 예. 그러면 개인들의 펀드멘털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 숫자를 보시면은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가계 부채 비율이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모기지 고정금리가 지금 6.7, 6.8% 정도 될 때 95년부터 2000년도에는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65에서 70% 수준이었다. 70% 미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훨씬 높아도 감당 가능했죠. 예. 그렇지만 2006년 사이클 보시면은 100%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높아지면은 터지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지금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하겠죠. 네네. 근데 지금 74%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터지기 전 수준의 숫자 근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과 비슷하지 2006년, 2008년 사이클과 비슷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은 6년이고 2006년부터 2008년 사이클은 1년 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뭐 최소 2년, 길면은 4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랜딩 시나리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 2년 정도는 여유가 있다. 예, 그래서 그 과정 사이에 만약에 지금 이 AI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모습이 같이 들어와 주면 예.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다른 자료로도 혹시 네. 경기 침체 올해 안 온다라는 거를 조금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마찰 그리고 마찰, 이 패권 싸움 예, 예. 이게 정말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그 미국의 구조가 엄청나게 크게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온쇼링이라든지 뭐 탈세계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글로벌 무역 마찰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의 당연히 이제 구조가 변하죠. 그래서 미국 쪽에다가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의 소비 시장이 가장 크니까 이걸 또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고용 시장이 많이 변했죠.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노동 참여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예, 그만큼 이제 많은 퍼센트지의 인구가 노동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런 어떤 구조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럼 뭐 먹고 살죠? 연금 먹고 살죠. 미국은. 네. 왜냐하면 주식의 수익성이 좋으면 연금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또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굉장히 통화를 많이 늘렸고 정부 부채를 확대를 시켰어요. 예. 예, 그래서 이 금리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떻게 이자 부담이 있다는 거네요. 예,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AI와 퀀텀 컴퓨팅이나 뭐 전기차 등등 급격한 기술 발전이 생기면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요소들입니다. 예. 그죠? 뭐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있는 거고요. 반면에 AI와 이런 기술 발전은 당연히 생산성 엄청나게 끌어올려줍니다.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 저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생산성이 많이 늘었어요. 연간 단위로 3.4%씩 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뭐 글로벌 옛날 미국의 평균이 아무리 높아봐야 1점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3배 정도의 숫자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 구간 동안에. 그래서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있는 데다가 디플레이션 요소를 같이 겸비시켜 가지고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AI와 기술 발전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줘야 돼요. 그게 안 일어나면 결국은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는 현상이 나오고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모습이 계속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터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신규 주택 판매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렇게 바닥을 찍고 싹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제조 건설 지출 데이터로 보시면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늘로 치솟죠. 예, 저 정도로 지금 온쇼어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RA 법안이라든지 반도체 법안이라든지 이게 다 공장을 미국에다 세운다는 공장을 짓고 있다. 예, 그게 건설 지출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근데 지출을 했는데 생산성이 안 올라갔다. 이건 그냥 도로무비.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AI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분명히 95년부터 2000년대의 리피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테스트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나오는 숫자는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전략을 세우고 있다. 즉 기술주라든지 대형 기술주나 생산성을 높이는 업종 위주의 투자를 유지를 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업종들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 이게 지금 현재 전략이고 이게 미국의 구조의 변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이 앞으로 2년 동안에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려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생산성 향상이 더뎌졌네? 더 이상 안 올라가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전략을 다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그걸 테스트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리 또 유 본부장께서는 이제 펀더멘털로 접근하고 또 계량적으로 접근하셔서 이따금씩 이제 그 상승 여력 이런 것도 계산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지난주 나와갖고 하셨던 말씀이 필요한 조정이다 하셨어요. 딱 일주일 전에. 근데 그게 그런 접근이 이 기술적 접근하고도 결국 부합하는 게 필요한 조정이었던 게 기술적으로 거기서는 쉬었다 가는 게 맞았단 말이에요. 차트로 다 확인이 된단 말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작년 하락폭에 딱 61.8%였어요. 근데 어제 또 올라온 거는 또 기술적으로도 이해됩니다. 지수도 지수지만 대부분의 그 빅테크 지수들 보면은 21선에서 딱 지지돼요. 21선 또 기울기 살아 있고. 그러니까 요 이제 대충 이제 향후 대응은 쉬워졌어요.
요번에 막혔던 조정이 필요합니다 했던 고레벨 전고점 열어버리면은 이 장은 그냥 쑥쑥 가는 거고. 그렇죠. 이러다가 21선 밀리면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지는 거고. 네. 네. 그렇게 판단은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아직도 이 시장이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온 시장이 예. 살아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뭐 뭔가 크게 바뀐다라는 조짐이 있으면 그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들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뭐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금리 인상이다.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 생산성 향상의 더딤이다. 뭐 또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높은 임금 상승률이다. 뭐 등등 많겠죠.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는 미국이 이번에 패권을 유지하는 앞으로의 미래 100년을 만들기 위해서 예. 지금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어디에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이 대표 기술주와 성장주와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업종에 대한 투자를 지금 고삐를 늦추는 타이밍이 아니고요. 이렇게 네. 조정이 있을 때 어떤 투자 기회를 살리시는 게 예. 누가 1등이 될지 계속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가는데요. 오늘 양시장 또 예상 체결 지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올랐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피가 0.5% 상승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 2,595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네요. 876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 73,000원으로 집계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SK 하이닉스가 1.6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14,900원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2%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강보합권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 67만 9천 원이고요. LG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 기아 어제 흐름 좋았죠. 오늘 현대차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기아 0.4% 상승 예상되죠.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오름세가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는 40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5만 4,500원이고요. 에코프로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5% 상승 예상되죠. 오늘 예상 체결가 66,100원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좀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좀 반등을 좀 시도할 걸로 예상이 되네요. JYP 엔터테인먼트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LNF는 보합 예상됩니다. HLB가 1.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32,05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카카오게임즈가 1.3%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35,100원이고 오스템 임플란트 보합권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뭐 오늘 양시장 좀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글쎄요. 간밤 뉴욕 증시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그에 비하면은 좀 상승 탄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뉴욕의 사람들, 시장 사람들 아침에 눈 뜨면 우리가 마치 눈 뜨자마자 나스닥하고 NDFC에서 확인하듯이 예. 아시아장 어떻게 됐나 해서 코스피 볼 것 같아요. 아, 니케이보다도. 코스피.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스피 어제 장중 낙폭 그렇게 컸는 걸 갖다 만회했는 거는 뉴욕장 좋아질 거 미리 알았을 수도 있고 네. 지금 이제 뉴욕장 어제 좋았습니다만 아까 지금 유 본부장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선물은 또 오히려 약간 약보합이거든요. 아까 그 무슨 재료 때문에 그렇다 하셨죠? AI 칩 규제. 아, AI 칩 규제 중국에다가 네. 못하게 하는 거. 네. 뭐 그런 식이니까 뭐 저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리즈너블 한데요. 그래요. 예. 뭐 이제 일단 개장하고 나면 네. 조금 더 뭐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증시 상황 요즘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출 숫자로 보면은 중국의 수출 비중과 미국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근데 지금 이게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서 예.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그런 상황에 있죠.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미국 쪽과의 어떤 연관관계가 높을수록 저희는 주가의 상승 탄력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글로벌 이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업종들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부품이 있고 신재생 에너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세 개 업종을 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에서 소외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종별로 어디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또 연관성이 얼마나 많느냐가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의 전기차가 중국의 전기차보다는 경쟁력이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는 쪽, 그래서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관련된 쪽의 연결고리를 보시면서 거기에 어떤 밸류에이션과 어떤 상승 여력을 재보시면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는 그 업종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워낙 경쟁력이 중국이 높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퍼스트 솔라라든지 대형 회사들을 이용을 해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그쪽을 들여다보더라도 또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네. 영향을 받겠죠. 중국에다 수출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영향을 받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AI의 발전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반도체 메모리 쪽이니까 예. 그래서 쫓아갈 겁니다. 예. 근데 상대적인 상승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한국의 반도체 종목보다 훨씬 좋다. 그러니까 결국 비메모리 쪽과 예. 뭐 하드웨어라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소프트웨어 연결되면서 네네. 결국은 저희는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투자만큼은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80%가 비메모리예요. 아하. 네. 그리고 메모리는 20%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여기다가 한국 종목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아, 예, 그 정도로 지금 예.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메모리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마이크론 이외에 당연히 한국 회사를 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을 투자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면은 한국 기업들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좀 밑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당연히 같이 올라갈 건데 수익률에 있어서는 조금 한정적일 수 있다. 한정적이라기보다도 덜 오를 거다. 네,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 예.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실 때 적절하지 않을까. 아,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국의 코스피 200을 놓고 봤었을 때 예. 반도체 비중이 뭐 35%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35% 정도는 반도체 들고 가야 되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업종 뭐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 다른 여러 업종들 중에서 어떤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화면에 나왔는데 그 반도체 업종 내에서 그 구성 종목별로 예상 ROE하고 상승 여력 요거 좀 설명 들어볼 수 한번 있을까요? 볼까요? 예.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선 요거부터 먼저 올려주시죠. 그러니까 이거 성장주에 있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할 때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AI 관련주들에 대한 비중을 보시면은 35%입니다. 위에 네. 10% 플러스 25%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가져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형 기술주 중에서도 반도체가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률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대형 기술주 13개를 저희가 들여다보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런 대표적인 ETF가 있어요. 예. 대형 기술주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이 안에서 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보시면 반도체 종목들의 매력도가 1등부터 6등까지 중에서 1등부터 4등이 다 반도체예요. 반도체. 예. 그만큼 저희가 생각할 때 대형 성장주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식들에 대한 그러면 관심 이 종목 선택 중요하니까 저희가 개장하고 좀 구체적으로 매력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6월 28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테슬라도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도 올랐고요. 애플, 아마존 다 올랐습니다. 일단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내구재 수주도 그렇고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도 높게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기대감에 투자자들 심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또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세론, 강세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국내 증시 하락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낙폭은 좀 상대적으로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3%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2,590포인트, 2,589포인트, 코스닥 0.6% 반등 보여줍니다. 880선까지는 회복이 됐습니다. 양시장 지금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 자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약보합권이네요. 72,5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0.3% 올라갑니다. 56만 3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 올라갑니다. 11만 4,2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으로 74만 9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 중입니다. 6만 600원에 거래됩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강보합권이네요. 68만 원이고요. LG화학은 0.4% 올라갑니다. 70만 6천 원. 현대차, 기아 어제 좀 주가 흐름 좋았는데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내림세로 20만 5천 원, 그리고 기아가 약보합권으로 8만 6,100원. 포스코홀딩스는 0.2% 올라갑니다. 40만 4,500원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어제 대형주들 위주로 지금 약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지금 반등을 좀 보여줍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0.2% 올라갑니다. 25만 5,500원이고요. 에코프로 1.2% 상승합니다. 74만 6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69% 상승합니다. 6만 6,200원이고요. LNF는 0.4% 떨어지네요. 25만 1,500원. JYP 엔터테인먼트가 0.6% 상승합니다. 12만 5,700원. HLB가 0.6%, 0.7% 올라가네요. 31,750원. 펄어비스는 2% 약세고요. 셀트리온지아 1% 올라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카카오게임즈 강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입니다. 개인이 149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 2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19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기관 쪽에서는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창고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철강, 금속, 운수장비, 의약품, 화학 섹터에서 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운수창고 섹터가 1.2%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항공주들 흐름 좋아요. 해운주들도 그렇고요. 대한항공이 2% 상승 24,250원이고요. 아시아나항공도 0.9% 올라갑니다. 그밖에 해운주, 대한해운, 페노션이 1%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항공주와 그리고 해운주들 상승으로 지금 운수창고 섹터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수급 상황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개인 투자자가 33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1억 원, 2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70전 하락한 1,299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환율은 조금 떨어진 상황이네요. 네. 예. 어제 네. 사실 그게 있었죠. 중국에서 네. 기준 환율을 갖다가 이렇게 고시하면서 네. 사실 시장 시세보다도 확 이렇게 숫자를 낮춰서 위안화 절상 쪽으로 네. 절상이라기보다도 시장 시세보다도 훨씬 위안화를 강하게 고시하면서 중국 당국에서 강력한 시그널이 왔습니다. 너무 급하다, 천천히 가자 이래가지고 그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고 엔도 또 재밌네요. 일본 재무성 재무관이면 이거 우리가 익히 잘하는 사카키바라 이런 사람도 이 자리를 거쳤던데 네네. 요즘은 사람들 이름이 잘 모르겠네요. 익숙치가 않네요. 간다 마사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엔저가 너무 과도하면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런 구두 개입성 멘트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달러 강세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제동을 걸고 싶은 그런 모습이 일본, 중국에서도 나왔으니까 네. 우리도 이제 위로는 그래도 NDF보다는 잘 안 밀리네요. 그런 상황이 그러게요.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달러 급하게 위안화 약세, 엔화 약세에 대해서 중국하고 일본에서 살짝 천천히 가자라는 신호가 나왔다는 것은 참고하실 만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증시 자체는 괜찮은 얘기 아닌가요? 증시 자체는 예. 증시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예. 우리 저 시청자분이 밀란 쿤데라님 와. 네? 저기 아니 저 아이디가 너무 좋으시네. 이거 굉장한 인사이트예요. 저는 무릎을 쳤는데 엔화가 본격 상승으로 턴하는 시점이 유동성 흡수 시작이 되면서 증시 하락 시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지금까지 엔화 약세라는 것은 그만큼 일본은행발 유동성이 풀렸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엔화가 만약에 이렇게 강세로 도는 그 시점이 온다는 얘기는 그냥 돌겠습니까? BOJ가 통화정책에다가 변화를 가하는 그런 네. 상황이 되든지 그때도 증시하고도 한번 연결해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인사이트네요. 그래요. 유동 본부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화가 조금 강세로 좀 방향을 틀 때 시중 유동성이 흡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또 일학개미라고 하셔가지고 이락 일본 투자. 일본 네. 투자를 또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일본은 네. 왜 그러냐면 한번 도표를 올려주시면은 지금 이게 아니 워런 버핏도 일본 투자하는데. 네, 저는 안 할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그 네. GDP의 퍼센티지로 봤었을 때 지금 대차대조표입니다. 저게. 그래서 지금 일본 중앙은행에 어느 정도 양적 완화를 했는지 GDP 규모로 보시면은 초록색이 일본. 예, 130%입니다. GDP에. 게다가 일본의 정부 부채 비율은 250%가 넘죠. 와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래서 엔화 약세가 일어날 게 맞아요, 사실. 그만큼 지금 정부는 파산의 파산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 미국이 도와주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갈 경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환차 손이 생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에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워런 버핏님이 투자하신 상사 투자가 아니고요. 네. 수출주 투자가 맞죠. 수출주. 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수출주 투자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 뭐 예를 들어서 뭐 패나소닉, 니덱 뭐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경쟁력이 있어요. 예. 예, 뭐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소외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회사 찾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중에서도 뭐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관련돼서 또 일본 우리가 반도체에 있어서 일본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 뭐 어드밴티스트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일본 내수 시장의 어떤 살아남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 그거는 이제 임금 상승률이 좀 최근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깨져버리면은 일본은 네. 당연히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죠. 예. 우리나라처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적자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엔화의 어떤 강세가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일본이 지금 미국이랑 딱 붙어서 앞으로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높일 거다.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뭐 엄청나게 커지는 거에 대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산소 라인을 붙여주는 경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 개별 종목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 환율 가지고 어떤 투자의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어떤 일본의 옌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때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의 30년 동안의 전략으로서는 네.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게 아니다. 어쨌거나 아베 총리 재집권했을 때부터 네. 미국 쪽이 착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미국이 이래저래 많이 봐준 거고. 네. 사실 그 뭐 BOJ 일본이 했던 그런 식의 돈 풀기, 제로 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네. 그거 뭐 봐줘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당주를 투자를 하시면 배당에서 번 거를 환에서 깨먹는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일본 환해서 투자할 깨면 거면 된다. 수출주를 사라. 수출주를 사는 게 훨씬 더 보시면은 올해 연초 대비해서 상승률 패나소닉이나 뭐 니덱이나 이런 종목들은 50%가 넘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하시는 것은 정말 좋다. 아. 왜냐하면 걔네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니까. 예. 빠지지 않고 거기에 다 끼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미국의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을 사시는 것이 맞지. 네. 예. 외국에서 수입해서 미국에다 푸는 그런 종목. 그걸 왜 사는 거죠? 예,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아, 근데 그럼, 예. 우리 2,580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2,600을 못 가죠? 지금 지수가 또 이렇게 슬금슬금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투자자들 심리도 그런 것 같아요. 심리도? 예, 그러니까 시장이 더 간다라고 보는 강세론도 있고 예. 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보는 심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치열하게 좀 매매 공방이 좀 있는 게 그러네요. 아닌가 예,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시장 전체적인 걸 보기보다는 종목을 그래, 선택하는 네. 게 그게 중요하다. 진짜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계속 그거를 주장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저성장 시대니까 더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네. 부분은 또 연초 대비해서 많은 분들께서 채권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채권 매력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에 매력이 없는 거는 아닌데 네.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진다 아, 이제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뭐 4.5% 막 그렇게 올라갔다가 예. 3.3%까지 훅 떨어질 때는 당연히 엄청나게 수익이 나죠. 근데 이제는 지금 현재 이 금리 약 3.7에서 3.8 정도 되는 금리, 미국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렇게 지금 예견을 하고 있죠. 올해, 내년, 내후년 별 변화 없을 거다. 그러니까 3.8 정도에서 그냥 아래 위로 왔다 갔다 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한 3.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돈이 10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3.5%만 받으셔도 얼마든지 예, 예금 보다 높은 금리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즐기실 수 있죠. 네. 그렇지만 뭐 그 정도 분야 아닐 때는 3.5%의 수익이 나는 것에 어떤 기대보다는 좋은 종목을 고르시면은 예. 연간 두 자릿수 수익이 나니까 오히려 그쪽 비중이 높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상 네. 주식 비중을 훨씬 더 높게 네. 그러니까 6대4 전략이 아닌 뭐 7대2 전략 또는 8대2 전략 네. 그래서 주식 비중 70, 80% 그다음에 채권을 20% 정도만 가져가는 전략을 얘기하고 있고요. 대체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고 싶다면 저는 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은 투자하지 네. 마시라. 그래서 예. 차라리 그냥 주식 80, 채권 20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럼 뭘 해야 되냐 예,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그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종목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챗 GPT, 뭐 AI, GPT, 예. 뭐 우리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고민이 많아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빠르게 확산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이익의 변화가 생기고 또 어느 정도 생산성이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아직까지 이 거품이라 하더라도 예. 사이즈가 과거의 거품 사이즈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낮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연초 대비 아니면 작년 말 대비해서 195% 올랐어요. 예. 200% 정도 올랐는데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고 평균으로 잡으면은 지금 100%가 안 돼요. 예, 대표적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60%, 70% 정도 올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거품이냐 이거죠. 이게 정말 어떤 엄청난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면 네.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대장주가 나오면은요, 예. 그거는 보통 오를 때 100%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 예. 예를 들어서 95년도를 되돌아가서 네. 예.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시스코, IBM,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매출 증가가 두 자릿수가 막 나와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익 증가도 있지만 주가로 보시면은 그 95년부터 2000년 빵 터지기 전까지 S&P 500은 200% 올랐어요. 예. 나스닥은 533% 올랐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은 1000% 올랐어요. 예.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될지 안 될지는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70% 오르고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종이 일어날 때 정말 좋은 기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종목 선별을 이런 쪽에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형 기술주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13개 정도의 종목을 봐요. 네네. 예, 그래서 AMD, 엔비디아, 인텔, 퀄컴, 테슬라, 구글,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줌, 그리고 넷플릭스, 애플, 메타 플랫폼 이렇게 쭉 보는데 네. 지금 1위부터 13위 중에서 모든 종목들이 나스닥의 상승 여력 정도 플러스 알파의 예.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1위부터 4위가 다 반도체 그러네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초점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그렇다고 해서 대형 기술주들이 매력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올라오시지, 테슬라 올라오죠, 예. 알파벳 올라오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시면은 뭐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인 매력도가 충분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종목으로 넘어가면은 그 대형 저희가 한 25개 종목을 뽑아 보는데 네. 그 중에서 거의 1위부터 10위가 대부분 다 미국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또 중간에 뭐 아주 밑에 보시면은 이제 대만 그리고 또 일본도 올라옵니다. 어드밴티스트 정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분산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상승 여력이라는 게 이제 목표가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에 따른 예, 지금 현재 현재, 컨센서스를 예.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앞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가 어쨌든 대장주인데 예. 뭔가 AMD가 뭘 만들었다. AI 관련해서. 그래서 예. 앞으로 엄청나게 또 치고 올라올 거다. 그럼 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럴 때는 종목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ETF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대충 생각할 때 한 4개 등기가 5개 있을 것 같다. 예. 그럼 이걸 다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성장주가 답이다. 네, 지금은 그렇다. 지금은 답이다. 예.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경기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한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GDP 성장률 2%를 선을 두고요. 앞으로 경제 성장률 2% 위로 치고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경기 민감주가 갑니다. 그래서 뭐 예. 다우존스라든지 러셀 2000이라든지 이런 쪽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 늘려야 되는 부분이 탐이 오겠죠. 예. 근데 그게 일어나면 그게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